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선회계 운용사 2급 필기 2020년 2회 재무회계 11번부터 이 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주상공은 20X1년 10월 1일 상품 판매 대금으로 3개월 만기 이자부 약속금 500만원 연 이자율 10%를 받았다. 회사는 이 약속금을 1개월간 보유한 후 거래은행에 연 15%의 할인율로 할인하고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500만원짜리 엄이 있는데 은행에 할인해서 돈 받는 내용이네요. 현금 수령액은 얼마인가? 단 이자 및 할인료 계산은 월할 계산한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자부 약속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자부 약속금이란 이자부금은 발행인이 기간에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 또는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엄이고, 무이자부금은 발행인이 만기일에 단지 액면금액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계 문제나 이런데 나오는 엄은 무이자부 엄이죠. 그러니까 만기일에 액면 금액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자부 엄은 액면 금액과 액면에 표시된 이자 있죠? 이자도 같이 함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약속금 500만원이 일반 엄이면 아무 말 없는 엄이면 무이자부 엄이며 만기일에 500만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자부 약속엄이 되면 연이자 10%이네요. 10%. 그러면 1년 뒤에 만약에 이게 1년 만기의 약속엄이었더라면 1년 뒤에는 액면금액 500만원 플러스 연이자가 10%니까 50만원, 5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엄이 이자부 약속엄이 됩니다. 자, 먼저 이 엄의 만기 가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만기에 500만원을 받겠죠. 500만원에다가 또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이자는 500만원 곱하기 10%입니다. 10%. 만약에 1년이었으면 50만원이 될 텐데 이게 3개월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1년은 12달이니까 12개월. 왜? 월할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이었으면 12개월 나누기 12개월이 되니까 50만원이 되죠. 그런데 3개월이니까 좀 작겠죠. 자, 이자를 요거 계산해보면 1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엄의 만기 가액은 500만원 플러스 이자 12만 5천원. 이자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하죠. 500만원 곱하기 이율, 그리고 개월수 나누기 12개월, 1년이니까. 그러면 이 엄의 만기 가액 석 달 뒤에는 512만 5천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엄을 은행에 할인을 했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서 2달이 남았는데 할인하고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엄 할인 금액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엄 할인 금액은 15%의 할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 만기 금액 512만 5천원입니다. 곱하기 자, 할인율이 얼마? 15%. 그리고 1년 중에 12개월 중에 2달이죠. 자, 이게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인 이유는 2개월을 곱한 이유는 3개월 중에서 1개월을 보유했습니다. 자, 3개월 만기 엄이었는데 이 엄을 1개월간 보유한 후, 그러니까 할인이 되더라도 2달만 할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곱해보시면
128,125원을 작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금액은 자, 만기 금액이 512만 5천원인데요. 그리고 할인죠. 할인 128,125원을 작게 받습니다. 할인받고 하면은 금액은 499만 6,875원이 되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주 접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마 처음 보거나 조금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11번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한두 번 다루어 보신 분은 크게 시험 치실 때 문제가 없고요. 처음 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서 답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 중 해당 유형자산의 시도금가에 가산되지 않는 것은 이게 무슨 지출, 생산을 향상시키는 지출, 정서를 위한 지출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련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네요. 자본적 지출은 사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라고도 하죠. 사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로서 해당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예로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비품으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로 합니다. 그런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을 의미하게 되며 이런 경우 수익적 지출인 경우는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예를 보면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그리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도금가에 가산되지 않는단 말은 수익적 지출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본적 지출은 해당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산이 됩니다. 첫 번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출. 자, 생산이 조금이 아니라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건물을 증설 또는 개축이죠. 을 위한 지출. 이것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요. 기계장치의 단순한 수선을 위한 지출. 이게 수선비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내용연수를 상당히 연장시키기 위한 지출. 즉, 3년 쓸 것을 10년 쓰게 되었다.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며 12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시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맞는 것은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먼저 보충법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부분 보충법으로 하는데요. 보충법이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100원이 필요한데 현재 3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넣어야 100원이 될까요? 70원. 이렇게 70원을 보충해 주는 것들 보충법이란다는 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은 4천만원,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10만원, 결산 때 매출 채권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 결산할 때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차변은 대손상각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이 10만 원이 있네요.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왜? 대손 충당금 잔액 10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매출 채권 잔액은 4천만 원입니다. 매출 채권 잔액이 4천만 원. 결산 때 매출 채권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다. 보충법이죠. 자, 필요한 대손 충당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천만 원의 1%니까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30만 원. 그래서 대손 충당금 30만 원이 채워져야 되겠죠. 차변은 뭐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며 차변의 계정 과목은 대손 상각비가 되며 금액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결산에서 매번 출제되는 그런 문제니까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14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날짜별 분계 중에서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죠. 갑은 12월 15일 직원 출장 시 출장비를 대략 계산하여 어림잡아 지급하다. 계산액이 되겠죠.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돈을 지급할 때는 가지급금이라며 반대 계정 알 수 없는 돈이 우리 회사 통장에 들어왔을 때는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갑은 12월 15일 차변 가지급금 20만원 대변 현금 현금 맞고요. 가지급금 맞네요. 예, 1번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2번 12월 20일 출장지에서 직원이 원인 불명의 금액 15만원을 송금해왔다. 알 수 없는 돈을 받았네요. 이렇게 알 수 없는 돈을 받은 것을 가수금이라 하죠. 2번 12월 20일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수금. 예, 1번, 2번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3번 12월 25일 출장이 끝난 후 직원 출장비 정산 결과 정산했네요. 출장 갈 때 20만원 줬었죠. 정산 가지급금을 정산해야 되겠습니다. 5만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지급했다. 자, 답은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5일 출장 시 지급한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12월 15일 출장 시 지급한 가지급금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월 25일 출장이 끝난 직원의 출장비 추가 지급액이 5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출장비 사용액은 25만원이 되겠죠. 25만원이 됩니다. 왜? 출장 갈 때 12월 15일 날 20만원 가지급했고 그리고 다녀와서 5만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출장비는 총 25만원이며 이 가지급금이 정산되어야 되겠죠. 차변이 있으니까 대변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현금 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월 25일 출장비 5만원, 현금 5만원이 아니라 정산할 때는 이렇게 12월 15일 가지급했던 내용들과 함께 같이 정산이 되어줘야 됩니다. 3번은 어떤 것은 빠졌습니까?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빠져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2월 26일 원인 불명의 송금액은 매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판명되다. 즉 가수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2번에 있는 이 가수금을 정산하는 건데요. 이 가수금이 정산되면 대변에 있는 것이 정산될 때는 반드시 차변으로 와야 되겠죠. 가수금 15만원.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매출 채권입니다. 예, 맞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3번의 정답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분계가 이렇게 되어줘야지만 정확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15번 주 대망은 20X1년 8월 5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모든 재고자산이 소실되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네요. 20X1년 1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확인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 총이익률이 30%라면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자,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자, 소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남아있던, 즉 기말이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8월 5일까지 남아있는 재고, 저는 기말 재고라고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액만 구한다면 그 기말 재고액이 소실되었죠. 화재로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한번 볼게요. 갑은 1월 1일 기초재고가 30만원, 8월 5일까지 순 매출액이 20만원, 그리고 8월 5일까지 총 매입액은 150만원, 그리고 8월 5일까지 매입 환출 다 썼는데 돌려준 거죠. 그러면 답은과 라번에 의해서 순 매입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150만원치를 구입을 했는데 2만원을 돌려줬으니까 순 매입액은 148만원이 되겠네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원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액 곱하기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액은 나와 있습니다. 순 매출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그리고 매출액 200만원 곱하기 30% 0.3입니다. 구해보시면 이 0.3이 되면 140만원이 되겠죠. 왜? 이것이 60만원이니까 200만원에서 60만원 빼면 매출원가는 140만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있죠. 기초재고자산,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기말재고자산을 구하면 됩니다. 왜? 이것이 다 소실되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단기 순매입액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래쪽에 적어두었습니다. 단기 순매입액은 단기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배누리를 빼면 되겠죠. 지금 단기 총 매입액이 150만원에서 매입 환출이 2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 매입액은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148만원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기초재고자산이 얼마? 30만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매출 원가는 140만원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이때 이 재고자산이 얼마인가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것들을 이항을 하면 되겠죠. 이항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매출원가 마이너스 기초재고자산 마이너스 단기순 매입액이 됩니다. 자, 이것이 넘어가서 이항을 하게 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78만원이네요. 그런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8만원, 이것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38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38만원이며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으니까 이 기말재고자산 38만원치가 소실되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출 총이익률 있죠. 을 가지고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이 공식들은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물론 이 공식 모르고 시험 친다는 것은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15번 문제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단한 문제래요. 선수금, 계약금 같은 것을 먼저 받은 거 부채가 되겠죠. 선급금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것이 되겠죠. 내 입장에서는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되며 선수 수익을 먼저 받은 거 부채가 되겠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것도 역시 부채인데요. 참고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내가 10년 뒤에 갚아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을 때, 그때는
무엇이 되나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왜?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주기로 하고 빌렸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기 차입금이 1, 2, 3, 4 쭉 해서 9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 이제 갚아줘야 되겠죠?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기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이 아니죠. 내년에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 시켜줄 때 대체되는 계정 과목이 바로 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됩니다. 아무튼 부채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이며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되겠네요.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즉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 무형이 되겠죠.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면 유형,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면 무형. 사실상의 가치 및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미래의 기업의 수익 상출에 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정확하게 이 내용은 무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0원으로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원칙이다. 이 말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정률법 등 이런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고 없을 경우에 애매한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개발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단 말은 우리 경상 연구 개발비가 있죠. 비용으로 처리하겠단 말입니다. 개발 단계에 지출된 거로 본단 말은 개발비가 되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 됩니다. 아무튼 이 중에서 무형자산을 찾아란 말이 되겠네요. 언뜻 보더라도 토지 아니죠. 유형자산. 정답은 2번 영업권, 권리가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건설 중인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다음과 관련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주 강동원 100주 액면금액 5,000원 골뱅이는 단가 한 개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1주당 4,000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이네요. 우리 회사가 강동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할인 작게 받았단 말입니다. 신주의 발행 비용은 5,000원이 소요되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액면가가 관련이 있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주주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 또는 운용 자금을 받아 새로운 투자 또는 기업의 운용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식을 발행하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요.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유상이 되며 돈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것은 무상증자가 됩니다. 주식을 발행한다고 자본금이 증가된다고 증자라고 하게 되겠죠. 주로 시험에는 유상증자가 나옵니다. 10개 중에 9번은 유상증자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도 유상증자가 됩니다. 왜? 5,000원짜리를 4,000원에 받고 돈을 받고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정자라고 하며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면 정자니까 정자, 자본금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이란 말은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렇게 되는 것을 감자, 뺄감자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죠. 라고 하며 감자를 하면 무조건 차변에 자본금이 감소됩니다.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물론 이때도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감소 주식수가 됩니다. 자, 정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액면 발행입니다.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를 5,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현금 5,000원 들어오는 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며 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됩니다. 그래서 5,000원 별 문제 없고요. 두 번째, 할증 발행입니다.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고 똑같죠. 수수료를 차감한 제외한 나머지만큼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를 7,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수수료가 없네요. 현금 7,000원 들어온 거 문제없죠. 일단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니까 5,000원, 2,000원 더 많이 받았죠. 그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며 만약에 수수료 500원 빼고 받았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6,500원 받았겠죠. 그리고 자본금은 변화가 없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0원이 아니라 1,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할증 발행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차감한 나머지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며 수수료를 포함한 나머지만큼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지금 할인 발행 이 경우에 해당되겠죠. 예를 한번 볼게요.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를 2,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5,000원짜리를 2,000원에 발행하고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2,000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본금은 얼마?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니까 5,000원. 돈이 맞지 않죠? 할인 발행되었습니다. 얼마? 3,000원. 그것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예에서 500원의 수수료를 빼고 받았다. 이렇게 문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현금은 1,500원 받았겠죠. 그래서 자본금은 5,000원 동일합니다. 자,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차금이 3,000원이 아니라 이렇게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500원, 3,500원만큼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며 주식 발행 수수료 처리는 단기 매매증권 판매 시 수수료 처리 방법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기업에게서는 그렇고요. 우리 KIFR에서는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정 과목이 단기 손익으로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실무에 나옵니다. 자, 단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정 과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됩니다. 실무할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판매 시 수수료 처리하는 방법과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수수료 처리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이제 더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분개를 했을 때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계정. 자본 계정들 우리 고구마 줄까요? 감자 줄까요?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주,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인데 이 것들은 평가 손익은 자본 계정입니다. 반드시 상대 계정을 조회를 하셔서 상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자주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공부할 때는 크게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감자주세요.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나오면 상대 계정을 반드시 조회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조회를 해서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큼이 처리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볼게요. 지금은 간단 거래 내용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 50만원이죠. 왜? 100주 곱하기 5천원 4천원에 4천원이죠. 100주 곱하기 4천원이니까 발행하고 발행비용 5천원을 차감한 잔액 39만 5천원을 현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차변은 현금 39만 5천원 별 문제 없죠. 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되니까 50만원. 자, 실제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40만원인데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10만 5천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차변 대변 자리를 바꾸어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와서는 안 되고 차변에 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돈이 안 맞잖아요. 그래야지 50만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타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있으면 안 되죠. 차변에 와야지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력하면서 오타가 있었네요. 확인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올바른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주 발행비 5천원은 손익 계산서 항목이다. 이 틀렸죠? 신주 발행비 5천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누적돼야 됩니다. 그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항목입니다. 감자 주세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손익 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재무 상태표 자본 항목이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주 강동의 자본금 계정은 40만원이 증가되었다. 2번도 틀렸죠. 자본금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주 강동의 자본금 계정은 50만원이 증가되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듯이 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번 주 강동은 10만원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인 것이 아니라 10만 5천원 이 수수료까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 위탁이란 말과 수탁자가 나왔는데요. 위탁자라 하면 출판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탁자라 하면 서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점에 책을 판매하라고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점이 책을 판매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인데요. 자, 이 내용은 먼저 수입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되며, 시용 판매를 하면 왜 우리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체험분 있죠.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서 먹어라,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판매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서점이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책을 판매한 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 경우가 되겠죠.
상품 등의 장기 할부 조건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되며, 그리고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인적 용역의 제공은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빠르면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되며, 그리고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빠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그날이 수익 인식의 시기가 됩니다.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되며, 임대하여 우리 건물이나 이런 거 빌려줄 수 있죠. 발생하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 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임대하여 발생하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비교해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주로 시험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주 출제가 되죠. 여기까지가 자주 출제가 되며, 이것들도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 우리가 공부하는 길에 완벽하게 체크하셔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위탁자, 수탁자니까 수탁자가 그러니까 서점이 위탁품을 서적책이 되겠죠. 고객에게 판매하면 위탁자는 관련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점이 고객에게 팔았을 때 위탁자, 출판사는 책이 팔린 거로 보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20번 재무회계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수익 인식의 5단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 인식의 5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고객과의 계약 식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수행 의무 식별이 되고요. 3단계에서 거래 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4단계에서 거래 가격을 배분하게 되며, 5단계에서 수행 의무 이행 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1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1단계로 수행할 절차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것이다. 그렇죠? 1단계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예, 1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2단계로 수행할 절차는 기업이 고객에게 수행할 의무를 식별하는 것이다. 그렇죠? 수행 의무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계약에 하나의 수행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계약에 여러 수행 의무가 포함될 수 없다.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하면 이 부분이 틀렸어요. 하나의 수행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계약에는 여러 수행 의무가 포함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의 계약에도 우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또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행 의무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3단계로 수행할 절차는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거래 가격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변동 대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왜? 시세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 같은 경우가 되겠죠. 우리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횟집의 회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횟값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4번, 4단계로 수행할 절차는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에 배분하는 것이다. 예, 거래 가격을 배분하는 것이죠. 개별 판매 가격을 관측할 수 없다면 이를 추정해서 수행 의무에 배분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5단계는 안 나왔는데요. 5단계는 수행 의무 이행 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5단계입니다.
기업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 5단계가 있는데요. 이 5단계, 이것도 자주로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2020년부터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었고, 그리고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면 바뀐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익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분까지 함으로써 재무회계 강의는 마무리하겠으며, 이 강을 마치고 다음 강의 3강 때는 원가회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